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클래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불평등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죠. 네. 우리 최 소장님께서 쓰신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내용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책을 추천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약간 이제 추천도 하시고 약간 비판적 코멘트도 하셨는데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좀 일부 내용만 하면 주장이 매우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네. 이게 약간 좀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동의 안 되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건 또 이제 비판을 해주시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토론할 이슈다.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불평등과 노인 문제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다라고 이제 원고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실제 문정부 이전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노인 네. 문제를 연결시켜서 오늘 강의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얘기를 좀 진행해 주시죠. 어떤 얘기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 강의했을 때 네. 우리나라 불평등이 중국발 수출과 연동된 불평등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불평등이 이제 상층, 중층, 하층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른데 상층은 수출과 연동된 측면이 강하고 네. 하층은 고령화랑 연동된 측면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 임금 불평등은 수출 변수가 가장 컸다고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구소득 불평등, 자영업자나 비노동을 포함한 가구소득 불평등 이제 어르신 문제가 되게 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이제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좋은 취지를 가지고 불평등을 줄여보려고 2018년도에 최저임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데이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고용에서 뭔가 좀 쇼크가 왔었고 분배도 이제 좀 부정적 자료들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인지를 하고 2018년 정책과 2019년 정책이 좀 달라져요. 아, 그랬나요? 2018년은 저임금 노동자가 주요 타겟이라면 특히 이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네네. 2019년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대규모로 늘려요. 어르신 일자리를 대규모로 늘리고 기초연금 공약이 이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급한다가 공약이었는데 네네. 하위 20% 어르신에 한해서 우선 지급을 해요. 10만 원을. 그러니까 약간 노인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정책적인 효과가 고용 측면이나 불평등 측면에서 둘 다 개선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2018년은 약간 임금 주도 성장론 성격이 좀 더 강했고 네네. 2019년도에는 약간 이제 말을 만들어내면 노인 주도 성장론 성격이 조금 더 강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부 시절에 네. 우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가지고 불평등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시도를 그렇죠. 했었고 그랬었는데 초기에는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지원책을 많이 내놓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적인 효과를 누렸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노인층이 더 효과가 높았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천적 또는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네. 불평등을 줄인다는 말은 하층을 끌어올려야지 불평등이 줄어들 거잖아요. 하층이 누구냐 문제랑 연동돼 있습니다. 네네. 2018년도에 저임금 노동자를 하거나 최저임금을 좀 비중을 뒀던 거는 저임금 노동자가 하층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깔려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이러저런 이제 어떤 좀 뜻하지 않은 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하층은 저임금 노동자도 있겠지만 더 큰 덩어리는 노인들이라는 노인 거라는 빈곤이 걸 더 큰 문제였다. 그렇죠. 알게 된 거고 파악했다는 거군요.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네. 워킹 푸어라는 표현입니다. 네. 주로 이제 미국에서 있던 이제 개념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건데요. 워킹 푸어란 말 자체가 일하지만 빈곤하단 말이잖아요. 네네. 근데 실은 데이터들을 보면 본인이 취업자이거나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구 구성원 중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는 빈곤율이 한 8.5%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취업이 안 한 상태에서는 빈곤율이 거의 한 66% 가까이 되는 거죠. 버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당연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누구냐? 미취업 상태의 노인. 이분들이 불평등의 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취업 상태의 노인을 타겟으로 정책을 할 경우는 불평등에서 개선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저임금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순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의 빈곤층의 특성, 하층을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빈곤층이 빈곤층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마침 이제 통계청에서 좀 자료가 있는데요. 네네. 통계청에서 교육 수준, 연령, 근로 및 은퇴 여부, 혼인 상태, 뭐 종사상 지위 네네. 이런 걸 좀 이제 입체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저임금은 정의 자체가 중간 임금의 3분의 1을 받는 사람을 저임금 노동자라고 정의하고 네. 빈곤은 정의 자체가 중간 임금의 2분의 1인 사람이에요. 당연히 좀 더 낮게 있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빈곤층의 특성을 파악하면 불평등의 하층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가장 큰 덩어리가 재밌는 거는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65세 이상이고 은퇴한 사람이고 사별한 사람이 가장 빈곤과 상관관계가 높은 걸로 나와요. 이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65세 이상 여성 중에서도 노인인 분들, 요 세 덩어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빈곤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분들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네네. 상대적으로는 이분들이 가장 이게 통계상으로 우리가 그렇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덩어리가 가장 큰 분들인 거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여성이 그렇죠. 훨씬 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노동시장에서 뭔가 이제 노동시장에서 접근권이 더 제한적일 테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하고 노인 빈곤율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뭐 어떤 특성이 좀 나옵니까? 네, 그 OECD 국가라고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약 3분의 2가 유럽연합 국가들이거든요. 네네. 상대적으로 좀 이제 괜찮은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모든 연령 세대를 다 합친 전체 빈곤율에서는 OECD 평균이 한 11%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17% 정도 나옵니다. 네. 대략 이제 배율로 치면은 우리나라 빈곤율은 OECD 전체 평균보다 한 1.5배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거와 별개로 노인 빈곤율만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은 OECD 평균이 약 15% 정도 되는데 네. 전체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는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빈곤율의 배율은 1.5배인데 한국과 OECD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1.5배 정도 많거든요. 근데 노인 빈곤율만 비교하면 한국이 3배 정도 더 많은 걸로 나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은 다시 말해서 노인 빈곤율에서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체 빈곤율도 높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한국의 빈곤의 상당 부분은 노인 빈곤이 우리나라 가장 큰 빈곤을 주도하는 거고 불평등의 하단 역시 노인 어르신분들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데이터로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OECD 국가들하고 봤을 때도 불평등의 정도가 좀 심한데 그 안에서도 노인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네. 근데 일각에서는 물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빈곤은 심각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젊은 층에서는 노인분들은 그간 쌓아놓은 재산도 많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한 두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네. 하나는 자산이라는 거의 개념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득의 역사적인 축적물이다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자산이 많은 게 일반적이다. 네.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분들께서 자산과 소득을 연기한 크로스되는 데이터를 만든 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네. 연구한 게. 그러면 수치는 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그렇더라도 꽤 높은 건 사실이다. 세 번째로 재밌는 거는 간접적인 지표이긴 한데 세대별 자살률 지표가 되게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요. 네. 세대별 자살률을 보면 80대 이상과 70대 이상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한 66명, 뭐 50명 이렇게 가까이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10대, 20대 자살률은 한 20대 기준으로 보면 한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자살률에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점, 네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시점에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한 97년부터 한 2000년대 중반까지 자살률이
노인 쪽에서만 더블로 늘어나요. 2배가. 그래서 거의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자살률 1위였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우리가 한 5위 바깥에 있던 나라였는데 그때 외환위기로부터 한 10년 근처까지 한 10년 가까이 특히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 국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모든 세대가 골고루 증가한 게 아니라 특히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또 노인 자살률이 좀 줄어들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올 때 확 올라가요.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다분히 대한민국이 고려장 사회 성격이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가장 약한 쪽에 있는 노인분들이 시든 자살률이 제일 많아졌던 거죠. 젊은 층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뭐 계속 들어왔던 건데 상대적으로 노인층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사실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조에서 제일 하단에 노인의 빈곤이 있다라는 지적이시고,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그럼 연금을 늘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복지 비용을 늘리라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다른 시간에 한번 좀 더 깊이 네네.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만 보면 일자리와 연금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일자리는 공공에서 하는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공공근로 일자리에 관한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지 뭐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어르신 공공 일자리가 늘어났고 네네.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났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큰 틀은 증가 추세였던 거는 맞다. 네. 어느 정부나.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민간 일자리는 이거는 좀 약간 토론이 좀 필요한데요. 네. 제가 이제 책에서 좋은 불평기나 책에서 제안한 방식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연금 제도가 덜 발달했다 보니까 네. 전 세계에서 어르신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 세계 1위예요. 거의 한 40%에서 45%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신다는 안 그러면 얘기죠. 죽게 되는 네네. 거거든요. 빈곤 또는 자살로 내몰리게 되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어르신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높아서 70세 이상 어르신 한해서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강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평균 수명이 건강 수명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해서는 70세 이상이 한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최저임금 감액제도 같은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뭐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한 20-30%를 일부러 제가 65세 이상이 아니라 70세 이상으로 한 건데요. 네. 거기서는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일자리와 연금은 대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가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초연금을 올려주면 네. 이제 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이제 좀 그래서 좀 별도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이 공공 일자리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크게 의미 없는 일자리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